자, 주역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역은 계사편, 공자가 쓰신 계사편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주역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계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건곤괴라고 하는 괴가 계사 첫머리부터 나오는데, 주역을 공부하는데 건곤괴는 그 대강이라도 우선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공자께서 그 건곤괴도 단사, 상사, 문헌 다 공자께서 쓰셨지만 그 부분까지도 하여튼 뭐 쓰셨지만, 건곤이 여러 곳에서 건곤은 바로 역의 출입문이다. 들어가고 나가고, 역에 들어가려면 건곤 모르고는 여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계사 지금 순서로 너무, 그러니까 하편, 계사 하편 몇 장이죠? 2장이죠? 2장 지금 하는데, 복회, 신롱, 황제, 요순. 그 요순을 바로 건곤괴에다가 비정을 했어요. 공자께서. 이거 공자께서 정리하신 서경 첫머리는 요순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우 시대부터 역사를 편찬하셨다. 공자의 사관입니다. 공자님의 사관이 당우로부터, 그러니까 요순 시대가 가장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그 모범적인, 그리고 인류 문명의 태초적인 인격 문화의 아주 시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곤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그러면서 그것은 주역의 건곤괴가 바로 우주 인류의 뭐 진리는 말할 거 없고, 우주의 진리가 건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건곤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이치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다, 이렇게 보여요. 골격. 우리가 집을 지려면 요즘은 그렇게 안 짓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이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철근해서 그래도 쇠면 붙듯이 철근과 같은 그러한 골격이 달고, 주역의 골격이 요즘 말로 하면 에센스가 이제 건곤괴. 그러고 이제 건곤괴 중에서도 건괴가 더 그러한, 그러니까 건괴가 하늘이면 하늘 아래 모든 거니까, 땅이 중요하더라도 하늘 아래,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건이고, 둘로 말하면 건곤이고, 이제 셋으로 말하면 천지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곤이 바로 역의 문이요, 역의 그 에센스다, 핵심이다. 그래서 건곤괴를 좀 공부하자 이거예요. 건곤괴는 좀 여러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건괴다. 그러니까 본체도 틀도 건괴요, 작용도 건이에요. 그래서
궁천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짝으로서 중기, 중기군죄. 그 천지요, 또 부모와 같은 거죠. 우주의 부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걸 초6이라고 하고, 초9라고 하고, 그 다음에 92, 93, 94, 95, 그 다음에 39, 그 다음에 여기는 초육, 62, 63, 64, 65, 36. 요거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불식불식해. 이건 큰 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여기 천, 지. 요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인격의 모델이 여기는 2호예요. 2호가 분자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지만 인도를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 인격체, 하늘에 계신 인격체예요. 사실은 돌아가셔서 하늘에 이게 이제 성입니다. 이게 하면 안 되지. 이게 하면 분자성인. 그러니까 이곳은 아래 하괴라고 하고, 이거는 하괴.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 하. 그 다음에 여기는 상괴. 상괴는 바깥 외자 외괴라고도 하고, 하괴는 내괴라고 한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상괴, 하괴, 내괴, 외괴, 외괴. 그러니까 내괴의 중이 분자요. 상괴의 외괴의 중이 성입니다. 그건 모든 괴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거는 안 써도 되게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하늘, 이건 인도, 이건 지도. 그래서 천인지의 논리체계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에 매달리는 계산은 이 괴에 대한 괴 말씀은 이제 괴사라고 그러는데, 건괴의 괴사는 뭐예요? 건은 이게 이름을 먼저 쓰고, 건은 원코, 형코, 미코, 정한이라. 괴사는 간단하죠. 아주 이 네 개 원형정.
그러니까 원형이정으로 천도는 도는 거예요. 원형이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이라기보다도 운행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시로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에 벼가 익으니까 벼를 벼야 되는 때가 그래서 이자가 벼와변에 칼도 쳤어요. 이자가. 근데 이제 건꾀는 이렇게 간단한데 곤꾀는 조금 길어요. 건꾀는 길어요. 원코, 형코, 고는 원코, 형코, 빈마지정이니 군자의 유유왕이니라. 이거 사실은 건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기는 한데, 우선 요 정도만 비교를 하고, 대비를 해서 하고, 이제 이 문장을 나가야 되겠는데, 곤꾀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원코, 형코, 빈마지정, 군자의 유유왕. 여기서 괴에서 군자를 딱 강조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군자. 뭐 치산경계 같은 데서 군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괴에서 직접 군자라는 말을 등장한 것은 사실은 곤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득하리니 주리하니라. 괴사가 그렇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문장이 서남은 득붕이요 동북은 산붕이니 안정하여 길하니라. 여기까지가 괴사예요. 그러니까 건꾀는 원형이정으로 뭐라자면 시간 운행이 되고 그 공간도 거기에 따라서 다 운행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4대 원칙인 거죠. 원형이정의 4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도의 중심을 빼고 나머지 네 군데가 16, 27, 38, 49 이 네 무더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바로 50인데 그 50이 바로 건이라는 뜻이에요. 건. 그러니까 건은 그 50을 핵으로 중심으로 해서 1, 6, 2, 7, 3, 8, 4, 9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 그러니까 하도는 그림으로 수라는 상징으로 해서 그 시간의 운행 원리를 상징으로 그린 그림이 구상이라면 하도라면 그걸 괴로서 설명한 것이 건꾀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은 중심에 있는 건은 원형이정을 다 통괄하는 그러니까 다섯이 되는 거죠. 중심에서 원형이정의 그 원운동을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다섯 무디기 아니에요. 원형, 이정, 건. 그러니까 건은 50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토를 얘기한다고. 그러한 논리체계라고 보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건곤꾀만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꾀도 이제 괴사하고 반사하고 괴사 그 다음에 반사 지워야 됩니다. 잘못 쓰면 지워야 되니까 지우려면
사각으로 지어야 돼. 이건 멧돼지 종류에 잘 끊는 동물이 동물 이름 단자인데요. 단사. 그 다음에 코끼리 상자. 상사. 단사는 괴만 붙어 있고요. 잘 들어두셔야 돼요. 네. 단사는 괴사 다음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상사는 괴 붙어 있고, 단사 다음에 붙어 있고, 또 효마다에 단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괴에 단사가 몇 문장이겠어요? 7문장이 되는 거죠. 상사는 7문장이고, 괴 하나에 단사는 한 문장이 들어있다. 이게 다 공자가 이 공자께서 이건 이제 문학이 쓰셨고, 요거는 이제 효사는 이제 주공이 쓰시고, 그 다음에 단사, 상사,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해야 될 거는 건곤괴만 설명을 더 보충해서 중요하니까 해놓으신 것이 이제 공자의 문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헌은 어디에만 있느냐면 건곤괴에만 붙어 있습니다. 건곤괴에만 문헌. 그래서 이 문헌까지 괴사하고 효사에 대한 설명을 계사라고 하는 편으로 쓰신 것이 우리가 계사편이고, 계사가 상하편, 그 다음에 단사가 괴만 붙어 있는 단사를 쓰신 분, 그러니까 64개 문장이 단사 쓰신. 근데 30개 괴를 상경이라고 했듯이 단사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4개 괴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단사에도 상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사는 괴에다 붙여놓은 말씀이고, 또 효에다 붙여놓고 7문장이라고 했죠. 7문장을 괴마다 7문장을 써놓으신 것이 그게 이제 상사다. 코끼리 상자. 근데 그것도 상경 30개 꾀하고 하경 34개 꾀를 해서 나누어서, 그래서 상하경. 그러면 단사도 상하가 돼서 6편이 되고,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건곤괴만 붙어 있는데 그건 상하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래 문헌편. 그래서 문헌편 하면 문헌. 그 다음에 서괴라고 하는 게 차례에 대한 말씀하는 게 서괴. 그 다음에 설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만 설괴. 설명했다. 말씀 설자에다가 괴에다 괴. 그러니까 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잡괴라고 하는 게 잡괴. 그 괴의 순서가 원래 건곤에서부터 기재비재가 아니고 그 어떠한 그 조직에 의해서 상징성으로 해서 그것을 순서를 바꿔놨어요. 바꿔서 64개를 대해서 말씀을 해놓은 부분이 잡괴라고 해요. 섞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 괴가 건곤에서부터 기재비재로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건곤으로 시작하기는 해도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이렇게 어떤 원리인데 내적인 원리는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그때 설명하기도 하고, 그 순서를 바꿔놔서 64개를 바꿔놓은 괴가 잡괴라고 해요. 섞일 잡자.
그래서 그것이 몇 개냐면 10편의 문장이라고 해서 그 공자께서 쓰신 그 주역에 대한 말하자면 찬언을 쓰신 건데 그거를 우리는 12개라고 합니다. 12. 그건 사마천사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문헌이 말하자면 특별히 문헌이 건곤괴만 이렇게 그 건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곤을 공부하지 않고 주역 얘기를 지금까지 했다고 하는 남들이 또 흉볼 수도 있어요. 건곤도 이해 안 되고 무슨 주역 배운다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중간에 건곤이란 말이 처음 계사편에 처음 나오잖아요. 네.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비고이진하니 귀천위의요 동정유상하니 강유상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건곤괴가 나오고 그래 거기서 사실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계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또 건곤하면 주역을 다시 건곤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해를 하실까봐 계사를 읽고 계사 상편까지 읽고 하편 2장에 와서 건곤이 입괴하고 서합괴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개취적 건곤해서 이제 2장에 건곤이 중요한 요순에 이렇게 비정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건곤을 좀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계사를 중간 잠시 쉬고 건곤을 좀 공부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초구는 여기 이제 써보셔야 되는데 잠룡무룡 구이는 혈룡제정. 그래서 여기서 잠룡이나 혈룡이면 어디는 요거는 용이 땅 속에 있다가 땅 위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도의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3호부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군자, 종일건건. 군자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요거는 인도이기 때문에 군자, 종일건건하여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군이라. 무구리라보다는 무군이라. 그러한 단계니라. 하리라 하면은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하는 것은 이건 점으로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천도를 점으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천도의 상황이.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는 혹약재연 하면 무구리라. 그 다음에 구호는 비룡제천.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죠. 비룡이 천도라고 얘기해요. 비룡제천이 이견 대인이라. 이 대인이 성인은 대인은 실존하는 성인을 표현한 것이고 성인은 돌아가신 성인,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상태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대인군자, 그게 성인군자도 되고 다인군자. 이 성인은 이제 말씀을 남기고 깨달은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이고 시고성인이라고. 대인은 그 영향을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또는 미래성인이라든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는 성인을 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견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하고 그 다음에 상부는 항룡이 유해리라. 이렇게 해서 여섯 구절이
효사입니다. 효사.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건꾀만 괴사, 효사, 그 다음에 단사, 상사 그렇게 대상, 소상 대상은 괴상이고 효에 대한 상은 소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순서로 쓰여져 있지 다른 꾀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괴사 그 다음에 단사 그 다음에 괴에 대한 상사 그 다음에 효사 효에 대한 상사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어요. 건꾀만 그러한 순서가 아니고 어떤 순서? 괴사, 효사를 먼저 썼다. 그 다음에 단사, 상사, 그 다음에 문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건꾀가 다른 모든 꾀의 뭐예요? 제일 우두머리고 제일 큰 천도를 말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건꾀하고도 달라요. 건꾀는 다른 꾀와 똑같이 다른 62꾀와 똑같이 이렇게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어요. 건꾀 오직 64개 중에서 건꾀만 어떤 순서로? 괴사, 효사, 그 다음에 단사, 그 다음에 괴에 대한 상사, 그 다음에 효에 대한 생사, 그 다음에 문헌. 근데 건꾀는 이제 다른 꾀하고 순서가 같이 괴사, 그 다음에 단사, 그 다음에 상사, 그 다음에 효상사, 그 다음에 문헌. 문헌은 똑같이 건곤이 똑같이 끝에다 붙여놨지만 건꾀는 그러한 특별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한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합시다. 근데 이제 그 지난 상경에 대해서 상경하경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하긴 했습니다만 64개 꾀를 건곤꾀에서부터 감리꾀까지 29, 30번째 꾀까지를 상경이라고 했다. 그 감리는 뭐냐면 감리는 수화거든요. 수화. 그러니까 천지수화가 모든 만물 생성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분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온도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미 몇천 년 전에 복귀신룡 황제 요순 뭐 하여튼 아마 요순 이후라고 하더라도 벌써 이제 한 4, 5천년에 말하자면 그때 이미 과학적인 걸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거예요. 수화 없이는 안 되잖아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우주에 모든 별들이 많고 다른 별들이 많이 있는데 오직 지구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분과 공기 온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존재 원리는 시간, 공간과 수화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그래서 그 안에다 모든 걸 배치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의 생상, 생성, 생장의 논리체계고 그 다음에 생장이 다 되어진 원리에서는 누가 주관하느냐? 세상을 주관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인간이 주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원리를 그 하경에 31번째하고 32번째, 그 다음에 63, 64, 거기 그 안에다가, 그네다가 이제 인도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31번째가 소남소녀가 만난 함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2번째 꾀가 그 소남소녀가 모델로 하고 있는 인격체가 뭐냐면 바로 장남장녀예요. 큰 장남장녀, 성인이라 이런 얘기. 군자, 소남소녀는 군자고. 그러니까 군자가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 인물이 바로 성인이기 때문에 32번째 목표인 성인의 궤를 그래서 영원히 그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함자를 쓴 거예요. 함께는 남녀가 말하자면 젊은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기본. 그래서 다 함께 합쳐졌다 이런 뜻에서 다함자를 썼다. 다함자도 합할합자하고 비슷하게 합한 상태를 참으로써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체계로서 하경은 인도를 위주로 한 거죠. 사실은. 인도가 인간이 천지지도를 잘 받들고 그 원리를 최대한으로 이제 활용해서 인도를 펼쳐가는 그러한 완성시키는 천지가 생명을 이렇게 해놓은 뜻으로서 완성을 시키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도를 하경에 뒀다. 그런데 그게 64개인데 그 중에는 모태의 기간이 되는 것이 이제 바로 곤정협정 46, 47, 48 아니 47, 48, 49, 50 거기 곤정협정궤는 어머니 모태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하나의 살아있는 기간으로 따지면 60인데 그것은 별개로 시간을 치지 않기 때문에 60갑자하고 64궤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태기간은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 개체의 시간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논리로 말하면 60도수예요. 60도수. 그건 천간지지의 간지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 간지 논리가 바로 주역에서 온 거예요. 천도는 10으로 10사이클로 그 다음에 지도는 6사이클로 그래서 2, 6, 12 천도는 5주 사실은 5 기본 5사이클이니까 5에서 11이라고 한다면 지도는 6에서 2배 해서 12 그래서 10간 12지가 조합을 해서 하나의 시간에 놀리는 시간의 그 저거 60갑자 60간지도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곤괴 음요를 6으로 하는 것도 이제 바로 이게 지도는 6단계라고. 그래서 1, 2, 3, 4는 사방, 그 다음에 5는 5를 포함한 5까지 포함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도가 완성돼서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바로 6이에요. 그러니까 6으로 지도를 설정한 거예요. 근데 천도는 10이 꽉 차 있는 도수니까 10에서 작용해서 내려주는 것은 구작용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10에서 9로 작용해 내려오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작용의 수는 9다. 그래서 지도는 작용수는 6이에요. 체는 5. 그러니까 체오 용육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도는 그렇고 천도는 채식 용구작용을 하기 때문에 양효를 9라고 했고 음효를 6이라고 했다. 분명하게 그렇게 그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종래 해석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뭐 천지인 삼재라고 해서 3재 중에서 2를 하면 2, 3은 6이고 그 다음에 3재를 전체를 치면 3, 3은 9다. 그렇게 그런 해석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논리를 위주로 봤을 때 도수 논리로 봤을 때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체5용육 체10 용구작용에서 하늘의 시간은 주어지는 시간이고 땅에서 시간은 5를 기점으로 해서 하늘과 마중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9,6이 합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로 수정은 중심이 뭐였어요? 얼마였어요? 하도의 중심이 50이라고 그랬잖아요. 50인데 체를 합쳐도 50이고 작용수를 합쳐도 50이에요. 15예요. 그랬잖아요. 작용이 9니까 9하고 지의 작용이 땅의 작용이 6하고 하면 5하고 6하고 합치면 15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수도 이렇게 10을 채로 하고 5를 채로 한 작용수의 그 작용 수치도 역시 15다. 그러니까 15작용에 의해서 그 15의 도수가 역사 속에 하나씩 풀려 나온 것이 선천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역적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 성인이 다 나타난 뒤에는 이제 성인은 하늘에 계신 또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말하자면 모델이니 그러니까 존공을 시켜야 돼요. 존공. 높일존 빌공. 높이 받들어 비워준다. 이런 의미에서 15가 존공된다. 이런 얘기. 15가 천천에서는 누구죠? 수인시 전에 뭐죠? 유소시. 유소, 수인, 복희, 신롱, 황제, 요수, 무탕, 문왕, 무왕, 주공. 거기에 기자가 다 빠졌네. 기자, 문왕왕 전에 기자. 그러니까 유소, 수인, 복희, 신롱, 황제, 요, 순, 우, 탕, 기자, 문왕, 무왕, 주공, 공자. 그래서 공자까지 14성인이 과거의 역사상에 나타났고, 한 분, 그걸 마무리하는 이제 후세 성인이 이제 정역을 쓰신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5성인이 다 역사상에 나타남으로 해서 천천 역사가 전개되어진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는 역사는 성인이 중심이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조를 기준으로 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통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성통의 역사가 이제 정역을 쓰신 성인으로 미래 성인으로 나옴으로 해서, 그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나가 시작한 하편 2장의 마지막이 바로 이제 그게 미래 성인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러한 역사적 그것을 담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유소수인은 정착을 집을 지어서 뭐 유목생활 하던 문화가 이제 정착 문화를 여러모로 해서 그 정착 문화가 바로 이제 정착 문화가 가족 부모 자식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또 군군 신신 그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착 문화에서 나오는 거죠. 유목에서는 나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교 문화의 바탕에 그 유소수인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도와 지도를 밝히기 시작한 괴를 그어서 밝히기 시작한 복희신령 황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이 15이에요. 그거는 하도의 중심수가 15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다 풀려 나와야 역사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가 낙서로 풀려 나오는 과정이 바로 선천이고 그것이 마무리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세계를 후천세계로 보는 것이다. 뭐 다른 그 무슨 뭐 전통 종교에서는 후천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역에서는 후천을 그렇게 봤다 이런 얘기. 동학이나 무슨 뭐 증산도 같은 데에서 서루천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뭐 지금 후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역은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선천의 15성인이 다 나타남으로 해서 선천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은 그 돌아가신 15성인을 존공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후천의 인격 문화인 군자의 문화를 그 역사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후천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절거리에 그러니까 용구용육의 천도와 지도를 그 속에 말하자면 상징해 있기 때문에 양효를 9라고 하는 숫자를 썼고 음효는 6이라는 숫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도의 중심에 채십, 용구, 채오, 용육의 그러한 작용 논리가 바로 수로 상징하면 구육이다. 구육 논리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상경에는 그 상경의 논리가 우리 여기서는 이제 64개인 대성괴, 이걸 대성괴라고 그래요. 다 이루어졌다 이제 큰 대자 이룰 성자 64궤로 되어 있는 중복되어진 궤는 대성궤라고 한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적어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8궤로 되어 있는 작은 궤는 소성궤다. 작을 소자, 이룰 성자. 그러니까 대성궤 64개 궤는 소성궤 8궤의 작용 논리다. 작용, 전개, 변화하는 상황 논리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8궤는 기본 틀이고, 기본 틀, 상징성을 하는 기본 틀. 그 8개 기본 틀에 가족 관계로도 알아둬야 되고, 자연물로도 알아둬야 되고, 모양도 외워야 되고, 그걸 외우셔야 말하자면 8개를 바탕으로 한 64개가 이해하기도 쉽고 풀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지금 미리 뭐 설명을 드리면 이 건괴 아니 이제 여기서 시빅 중에서 단사는 괴의 모양 설명, 모양과 구조, 그 다음에 괴사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 단사다. 단은 발음이 끊을 단자하고 같아서 끊는다, 판단한다 할 때는 판단이라 할 때는 단자는 끊을 단자 써요. 판단. 그러니까 이 어금니가 발달한 동물이가 있기 때문에 끊어서 결단을 내는 거죠. 판단. 끝이 없는 엉클어진 실꾸러미 또는 실뭉치, 이거를 잡두로 끊었다 해서 끊을 단자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낭맥이 되어 있는 실이면 얽혀 있는 것을 이걸 끊었다 이게 날개잖아요. 이게 나름 이게 작두나 자르는 거거든요. 칼이거든요. 그래서 끊었다는 뜻이에요. 그래 끊는 것이 판단이에요. 이게 얽혀 있는 이론 또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판결문한테 판자니 판은 뭐냐면 20을 둘로 나눴다 얘기예요. 20이 뭐예요? 20의 하도락서의 중심에 있는 수가 20이에요. 그러니까 본체로서의 열, 작용에 쓰이는 열, 그래서 20이에요. 20을 나눴다. 그게 반이라는 뜻이에요. 반반자. 왜 이게 반반자가 왜 반이냐? 20 나누면 열이란 뜻이에요. 이 사실은 열로 발라놨다. 거기다 칼이 현찮을까봐 칼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칼을 하나 붙인 것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얽혀 있는 그것을 칼로 자르는 것이 일단은 그 핵심에 들어있는 스물이 얽혀 있는 거. 그래서 사실 딱 갈라내야, 반으로 딱 갈라내야 그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되어져서 그것을 판단이라고 할 때는 단언코 뭐 할 때도 끊을 단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이 얽혀 있는 실이, 그러면 졸가를 찾을 수가 없어.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잘라야 그 단서를 찾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이라는 단자를 씁니다. 이 단자하고 사실은 그 발음도 같고 뜻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건 끊기를 잘하는 송곳니가 잘 끊나요? 뭐 어금니가 잘 끊나요? 송곳니가 발달한 동물, 코끼리 동물과는 뭐 비슷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한 동물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서 괴에 대한 말씀과 괴 모양과 괴의 그 상징성을 설명한 것이 단사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은 코끼리 상자인데 이 북반부에는 코끼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남반부가 아니라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에서 코끼리를 보고 온 사람이 전하는 것이 이제 코끼리 상자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상징성 할 때, 상징할 때 이 상자를 쓰잖아요. 불을 징자 써서 상징성. 그러니까 이러한 괴상을 상징으로 해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놓은 부분이 바로 상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 데 쉬워요. 아마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해설판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해설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일일이 해설하는 읽지 말고 한문으로 외우셔가지고, 이러한 대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다는 그렇고, 이제 문어는 말하는 인문문화적인 말씀입니다. 문자는 그렇게 봐요. 이 문자도 사실은 하늘 아래 열십자가 이건 이 천도거든요. 천도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옆으로 쓰면은 이게 변화예요. 그 천도가 하늘에 내려준 변화에 꽉 막혀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시간 변화가 잘 안 풀리고 막혀 있으면 그게 흉한 거예요. 그 흉한 홍자를 이렇게 써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시간 변화야. 열은 그냥 시간성이 이제 천간 10인데 그것의 변화는 바로 그 열십자가 움직이는 것이 변화다. 시간 변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나 효자. 효자는 아까 수물 얘기했잖아요. 수물의 변화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선천적 시간과 본체로서의 시간과 작용으로서의 시간이 하여튼 20이 작용하는 거니까 20이 작용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괴라고 하는 건 기본 틀의 위치와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라면 이 효사는 그 상황 안에서의 변화의 모습을 그 상황의 변화된 상황 그것이 효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상징성을 가지고 해석하고 어떠한 상징성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떠한 자세로 대처하느냐 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효의 상활이다. 괴의 상활은 괴 전체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 상활은 인격성을 거기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군자 이하야 또는 대인 이하야 또는 무슨 후 이하야 군자 이하가 제일 많아요. 왜? 목표는 군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64개의 괴 중에서 군자 이하야가 11을 빼고, 이제 11원리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11원리 11괴를 빼놓고 53개 괴가 전부 군자를 목표로 한 말씀을 해놨어요. 상에서. 그래서 이 상징성의 말씀은 군자 이하야가 53개. 하늘이 제일 높은 거니까 상이 이하야가 하나. 그 다음에 대인은 지금 생존하는 성인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성인의 그 상징성을 그 이제 중화 입괴 상경 마지막에 30번째 중화 입괴 대인 이하야. 그 하나예요. 딱 하나. 그 다음에 후 이하야가 둘. 후 이하야. 후라고 하는 것은 제후 후자를 썼지만 신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는 왕비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성 왕비 제왕의 비. 그래서 둘 음수로서 두 개 꾀. 천풍국괴하고 무슨 뭐야 지천택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선왕이 이하야가 7개.
그러면 11개가 11개는 열에서 하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11개 꾀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꾀는 전부 군자 이하야. 그러니까 건꾀도 천도를 얘기하는데도 건꾀 지도를 얘기하는 본꾀도 군자 이하야. 둘 다. 왜? 군자 이하. 이게 군자의 말하자면 생활 지침을 또는 앞으로의 삶의 지침을 가르침으로 상징한 거기 때문에. 그럼 본문은 조금 쉬었다가 본문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고. 우리 선생님의 수염이 다 보여. 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지. 보낼 때 그냥 이게 메일 주소고 뭐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요것만 있으면 이게 다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약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겠느냐. 사실은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보는 건데 얘기가 종횡무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유튜브 여기서 찍으시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한 2번만 더 들어보시면 아웃라인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잘못하면 저 점서로 오해를 하는데 점서가 아니고 시간의 어떤 변화의 논리 이런 거가 담겨있기 때문에 시간 변화에 따라서 사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점이니까 점하고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점을 치기 위한 책은 아니다. 말하자면 천도 지도의 시간 공간의 어떤 그 원리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인간의 도리를 타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경서예요. 그러니까 경이라 이렇게 점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역은 이해는 다 못했으면서도 주역을 성경에 머리에다가 두고 성경에 주역 그다음에 시경 서경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조선조 근세 조선에 500년 동안에 주역을 이해하신 분이 과연 나만큼 이해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건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리학 자체가 주역의 논리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조금 들어와 있다는 게 말하자면 음양 논리하고 음양이죠, 음양 논리. 그리고 이라고 하는 이치라고 하는 거하고 도라고 하는 건 달라요. 도는 실제가 돌아가는 길이고 이는 그것이 가지는 이치를 내면의 이치만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본성이 어떠냐라고 하는 따지는 이치. 그래서 성리학은 인도의 구체적인 인간의 도리 물론 그러한 것을 중요시해서 도학이라고도 하고 했지만 기본은 성리학에 뒀기 때문에 성리학은 그냥 그 이치를 따지는 거에 불과하고 그 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고전만 고대 원시유학만 못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상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십수사이클에 대한 논리가 주역에서도 주역 괴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곤이 1, 2번째,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그럼 그 건곤이 엇갈려서 조합되어진 편지, 지천 그러니까 건괴와 곤괴가 스스로 같은 것들이 조합한 것이 두 개라면 엇갈려서 조합된 것이 둘이에요. 천지와 지천. 근데 그것을 어디다 배치했느냐면 10도를 넘어가서 10도는 그러니까 11도에 가서 지천 태괴 11번째 가서 그러니까 그 10사이클이에요. 12번째 가서 천지 비괴. 그 하경도 꼭 마찬가지예요. 31번째, 32번째에 그 소남소녀, 장남장녀로 조합되어진 것을 41번째, 42번째 가서는 그것이 이제 반대로 엇갈려서 조합되어진 그것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0번째에 가서 마디절자 괴를 마디라는 한마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사이클에 마디라는 책이. 근데 60번째 가서 절괴를, 수택절괴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 괴의 순서는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어떤 그 수리 시간 원리, 천도의 시간 원리하고 어떤 맞춰서 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갑자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이제 곤정혁정괴는 간지가 붙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64괴가 시간 논리로는 60갑자의 시간 논리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건 그건 과거에는 그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런 상징 논리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주역은 괴효를 상징으로 하는 것이 괴효를 주로 상징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수가 역수, 다만 시간과 관련된 수의 논리가 전혀 무시되거나 배제된 것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 체계는 시간 논리 체계와 공간 논리 체계가 있는데 그 상징성은 이 그림으로 한 거는 이건 위치를 공간을 상징하는 공간 논리 체계의 상징 체계고 그 다음에 거기에 60간지도수를 붙인다든지 하는 거는 그거는 시간 논리와 더 말하자면 연결을 시킨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시간 공간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항상 붙어 있는 거지만 그것을 논리 체계는 수리 체계는 책력의 수이기 때문에 역수의 논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시간 논리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공간 위주의 논리는 공간적인 대표의 논리는 위치로서의 논리 또는 사방으로서의 논리 그것이 바로 이제 괴효 논리다. 지금 사방은 예를 들면 중효 아까 이제 중효역에 2효하고 5효 빼놓으면 그 나머지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형 이정이다.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위치를 위주로 하는 논리 체계는
괴효 논리 체계지만 그 안에는 시간의 논리 체계도 배포되어 있다. 함께 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초효 단계하고 이효 단계가 다르잖아요. 초효는 잠용이고 잠겨있는 용이에요. 용이 물속에 잠겨있는. 그러니까 아직 뭐 예를 들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서 쓰지를 못할 상태라든지. 그러니 그 다음에 단계가 혈룡재전이란 말이죠. 물속에 있던, 땅속에 있던 용이 밭이라고 하는 밭전자가 나오잖아요. 혈룡재전. 바두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공간적으로 지구 표면에 나타났다. 지하에 있던 것이 표면에 나타났다. 그것들이 바로 이건 상징적인 시간, 공간적인 논리지만 그것은 잠룡은 아직 어렸다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혈룡은 이제 다 커서 어느 정도 세상에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논리가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시간 논리, 아까도 얘기한 용구, 용육도 시간 논리하고 관련이 있다. 숫자를 써서 쓴 것은 그거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에서 6까지는 공간 논리고 7, 8, 9는 사실은 시간 위주의 시간만으로 공간에 나타나는 시간은 1에서 6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역을 9효까지 하지 않고 6효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6이에요. 세 개를 합쳐서 9효짜리 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안 하고 64효로 끝난 거는 바로 60간지도수 그리고 6단계로서 공간 논리가 6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순수 시간 논리이기 때문에 공간에 그림으로 형상화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인의 천도는 사실은 순수 천도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세음을 셀 수만 있어요. 그러나 공간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6 단계까지는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괴율입니다. 아홉 개를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9개를 만들어봐도 한 재밌을 개를 것 같아요. 9개로 그리면 더 재밌을 것 같으시대요. 아니 9개를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본 거지. 재미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이치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성공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그렇게 해봐가지고 성공했느냐고요? 아니 그 성공이 아니라 그런 논리를 얘기하니. 전개한 분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내가 지금 저기를 잃어버렸는데. 500개로 해봐. 자, 그래서 건괴는 효사부터 건괴 괴사하고 효사를 먼저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을 얘기했다. 근데 이제 아까 내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건곤괴만 들어있는 지금 설명을 해놓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구를 쓴 논리는 용구 효사는 건괴의 용구 효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곤꾀에는 용육효사가 있습니다. 요 건꾀는 9만 썼고 그 다음에 곤꾀는 6만 썼는데 왜 6을 썼느냐라고 하는 또는 왜 9를 썼느냐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 용구효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육효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384효의 문장에다가 용구효사하고 용육효사 두 개를 더해 386효 문장이 되는 6효 6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 수는 효는 384효. 그래서 용구사가 건꾀에 용구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용육사가 곤꾀에 들어있다. 근데 그거는 효사 6효까지 효사 말씀한 다음에 놓여져 있다. 6문장 다음에 6효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용구사도 단화 상활이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용구사도 상활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해둬야 할 거는 이 다른 꾀는 곤꾀 이하, 다른 꾀는 효사 다음에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효에 대한 상사가 있다고 그랬죠. 상활. 근데 상활이라는 말을 붙여서 상활이 이제 들어있는데 용육사까지 용육 상활 용육은 영정한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건꾀는 매번 상활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효 다음에 상활하고 붙여야 되는데 효사를 효사대로 뭉쳐서 했고 그 다음에 상활은 상활대로 뭉쳤기 때문에 그 상활은 상활이란 말을 앞에 상활이란 말은 안 썼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쪽, 5쪽, 6쪽에 상활이 있잖아요. 6쪽에 가운데 상활, 요거는 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상으로서 초구 다음에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활 잠룡무룡은 양재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상활이라고 하는 말은 생략했다. 왜? 앞에 괴사에 대한 6쪽을 말해요. 6쪽. 본문 건꾀 이후에 6쪽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 6페이지가 아니고 뒤에 있는 문장 나오기 시작하는 6쪽이요. 6개. 6쪽에 보면은 상활 천행이 거원하니 분자 이하야 자강불식하느니라. 요것이 건꾀 괴의 상활이에요. 상사예요. 괴사의 상사예요. 그 다음에 잠룡무룡은 양재하여 이렇게 해온 요 잠룡무룡은 양재하여는 상활이란 말이 안 붙어 있지만 요거는 초효상이다. 초효 상활이다. 건꾀만 그래요. 건꾀만. 왜? 몰쳐있기 때문에. 상은 상끼리 모르고 단은 단끼리 얘기하고 효사는 효사끼리만. 그러니까 문왕주공이 말한 써놓은 건꾀, 괴사하고 효사만 앞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요 거기에 대한 풀이로서 해놓으신 공자님의 시빅은 건꾀 빼고는 다시 다 나누어서 각각 붙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용, 구사문하고 또는 육사문하고 군자 동일건들 그런 다음에는 상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우리소리 할지 모르지만 건괴는 특징이 있다. 왜? 전체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를 커버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도는 지도는 말할 거 없고 인도는 말할 거 없고 모든 천하의 만물을 총괄하는 말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총괄되어진 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그 문장의 그 괴효에 대한 문장을 특별하게 편집이 됐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경이라 제1 건괴라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 중천건괴라 해야 돼. 제1 중천건괴라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이렇게 읽자고요. 주역 상경이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1 중천건괴라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그 다음에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이는 혈용 재전이니 이건 나타날 현자입니다. 이건 자동사예요. 나타날 현자는 자동사고 나타난다는 본다 무엇을 본다 타동사는 견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밑에 견자는 밑에 본다는 뜻이니까 이견대인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대인 보는 것을 이롭게 여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볼 견자로 읽어야 돼요. 같은 한 줄에 현자로도 있고 견자로도 있는 같은 글자가 두 개가 공교롭게 나왔습니다. 앞에 건 현, 뒤에 아래 거는 견으로 읽으시라고. 그 다음에 부삼은 군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3, 4요는 인도예요. 인도인데 아래 궤의 끝이요 윗궤의 시작의 상징. 그게 이제 종시의 한계점이 바로 3, 4효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죽음과 삶의 그 언저리에 놓여있는 불안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 가운데 3, 4효가 인도예요, 인도는 항상 불안한. 그러나 시간 공간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성인 군자의 인격을 싸움으로 해서 그 불안을 극복하고 그러한 극복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3, 4회에서. 그러니까 3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군자 이러한 아래 궤가 끝나고 위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이 단계니까 군자 어떻게 해야 돼? 종일건건 석척야 저녁에 어떻게 하라? 여하나 무구리라. 인도는 불안한 자리지만 어떻게 도덕적 인격을 싸움으로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 허물이 없다. 이게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사실은 진짜 허물이 어떠한 재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양심에 이렇게 살면 양심에 허물이 없다.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 건괴는 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흉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건괴는. 건군괴에서는 사실은. 여하나 무구라고 해서
석척약, 근심 걱정, 걱정하는 거죠. 걱정. 여는 위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약자는 형용사어미라고 보시면 돼요. 척은 마음 신변에 뭔자 썼어요? 바꾸력자 썼어요. 마음을 바꾸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 불안하니까 마음을 안심으로 바꿔라. 불안할 첫째. 안심하고 마음 바꿔서 이제 반성하라. 반성한 축이야, 반성. 그러니까 종일이라고 하는 얘기부터가 종이라는 건 마친다는 얘기예요. 종일토록. 그런데 종일토록이라는 그냥 하루 종일이라는 뜻보다도 하루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건건해. 씩씩하고 꿋꿋하고 하늘이 어떠한 저거 없이 하늘이 천행이 돌듯이 하늘이 운행되듯이 그것을 그렇듯 그래서 하늘 건자를 쓴 거예요. 하늘의 그러한 씩씩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그 쉼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지낸다면 종일토록 그렇게 한다면 날이 맞도록 사실 날이라는 것은 그날 하루가 아니고 일생을 얘기하죠. 사실 자기 죽는 날, 날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날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그런 의미까지 확충되어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 하늘의 건건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어떤 결핍되어지는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러한 하늘의 운행처럼 그렇게 해서 저녁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날 하루로 보면 저녁이지만 죽을 때까지 죽는 날 저녁까지 조심하고 마음을 바꾸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바꿔야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꿋꿋하게. 하면 위태로울 여자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위태로운 거지. 항상 인간은 불안한 존재죠. 실존 철학, 서양의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실존 철학에서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불안한 존재이나 그러니까 위태롭고 그러나 허물은 없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종으로 와서 이제 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혹약재현. 그러니까 혹약재현은 혹은 띄어서 이게 용이라는 말은 안 들어있지만 앞에 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용이에요. 용에 대해 용이 혹은 뛰어 올랐다가 혹은 다시 연못에 있다가 혹은 뛰어 올랐다 다시 연못으로 내려갔다가 그럼 뭐예요? 무한히 비룡하기 위한 날아오르기 위한 무단한 노력이죠. 노력. 그러니까 띨약재 양용이라 비룡이 되기 위해서 무한히 비룡하기 위한 그러한 인격의 수양과 삶의 태도가 그렇게 해서 꾸준히 미래를 향해서 성인의 가르침을 향해서 성인의 위치를 앞에 두고 그렇게 하면 무구하리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구오는 현재 성인의 위치, 대인의 위치. 요 구인은 군자로서 대인을만 본 거고, 구오는 비룡이 되어서 하늘, 그야말로 성인이 되어서 성인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대인이지만 성인이 성인을 만나는 단계가 구오고, 군자가 성인을 만나는, 성인의 인격을 만나는 자리는 구이여예요. 똑같은 대인이지만 뒤에 구오의 대인은 먼저 가신 성인. 그렇게 봐야 돼요. 자리가 성인 자리니까 거기서 대인은 그야말로 실존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힘을 능력을 가지신 성인이다. 성인을 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대인의 경지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상구는 다 올라갔어. 용이 다 올라가서 비룡해서 올라갔으니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 미래가 없는 것이고 과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만 남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다 끝나는 상황에서는 후회만 있는 거죠. 미래가 끝났으니까 과거만 남아있어요. 과거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후회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항용의 상태니 이거 후회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길이라 소리는 안 했어요. 길이라 불길 또는 흉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무구, 유해. 가장 나쁜 상황이 유해예요. 후회하면 그 반성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후회하면 앞으로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후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건데 사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후회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건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도에 무한한 그러한 영원성을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 그 스승으로 배워라. 그러니까 상활 뭐라 그래서 상활 천행이 권한 이걸 상을 먼저 한번 보면은 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면 육족의 상활 천행이 권한이 이 천행이 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운행이에요. 하늘 운행, 시간 운행. 시간 운행이 건전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어디 뭐 병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 운행의 그 무한하게 아까 얘기한 건건한 운행 체계 이것을 그러한 원리를 건이라고 해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해석을 하면 건전한 마음, 건전한 육체, 건전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천행의 상징성을 받아서 본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천행의 상징성이 건이다 이런 의미예요. 건전함. 그러니까 건전할 건전은 하늘의 건전함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똑바로 서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걷는 모습이에요. 세울 건자. 사람인 변에 세울 건. 사람 반드시 서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건이에요. 나이가 들으니까 반드시 서는 것도 어려워요. 구부러지더라고. 떨룩거려지고. 그러니 그 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인간, 모든 인격적인 군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써있자. 이러한 원리를 배워서, 쓴다는 얘기는 배워서 또는 본받아서 이런 뜻이에요. 써있자는 여기서는 몸못으로써 하는 부사가 아니고 이것을 써서 하는 동사입니다. 이건 쓸 용자만 마찬가지 쓸 용자의 동사의 부사로서가 아니라 동사예요. 군자가 이것을 써서 자강불식하는 이 원리를 써서 이 원리를 배워서 이 원리를 본받아서 자강불식하는 아니라 스스로 굳세어서 쉼이 없어라. 식자는 휴식, 쉰다는 휴식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군자는 어때야 돼? 하늘의 천행이 건한 것처럼 군자는 어때? 정신이 올바르고 바르게 원형이 정으로 굳건하게 끝없이 직영강자 이게 직영강자 자강할 때 강자 한없이 한없는 강함으로 스스로 한없이 끝없이 굳세게 쉬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군자를 100번 이상 말씀을 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자의 말씀 아닐 수 없잖아요. 군자 이하야 했는데 뭐 64개를 다 군자 아니면 성인, 대인, 선왕, 그 다음에 후, 그 다음에 대인 이하, 상위 이하야 이렇게 얘기하는 공자님 아니시고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쓰신 게 뭐 후세에 말이 좀 있어요. 시빅을 썼느냐 안 썼느냐. 왜냐하면 자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저기 계사에. 그 공자 스스로 자활이라고 했겠느냐. 제자들이 써야 자활인데 그거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후대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고 사실은 제자들로부터 제자들로 쓰게 해서 교정을 했을 때 했는데 이제 자활이 교정이 안 되고 빠졌을 것이 이게 아니 또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이 해서 수합해가지고 정리를 했다고 하는 설도 성립이 가능한데 그러나 여하튼 간에 전체 문장이나 이런 걸 봐서는 공자님의 것이다 이렇게 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역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면 이거는 시간, 공간 그리고 인격의 4단계를 통합적으로 상징한 문자로서 원형의정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인도로서의 그러니까 천도지도 인도를 종합한 하나의 종합한 표현인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천도를 대표적으로 한 것인데 사실 지도나 인도가 거기에 4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계예요, 이게 단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봄, 원, 형은 형통한다는 얘기는 막 풀려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름이죠. 여름에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원은 으뜸, 처음 시작, 싹 이런 뜻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은 봄이고 형은 여름이고 그 다음에 별을 칼로
벼화변에 칼도자 써서 벼를 칼로 비는 거예요. 그게 이로울 입자예요. 그러니까 벼를 수확하는 가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로운 일이고 가을에 또 이로운 일. 그 다음에 겨울 그걸 감추는 거. 어떻게 감춰? 다 연걸어서 반듯하게 봄을 다음 봄을 맞이하려니까 바르게 저장이 되는 거고 또 그 씨 자체가 하늘이 만드는 그 겨울의 단계가 지날 씨가 아니라 열매죠. 열매 자체가 그거는 아무런 결손이 없어야 다음에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완성되어진 그래 바른 것은 우리는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곧다라고 할 때도 곧은 것도 바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곧을 점자 곧다라고 하는구나 바르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대형 이정 나중에 그런 뒤에 나옵니다. 대자 원자는 대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정자는 바를 정자로 바꿔서 대형이정이라고 하는 말로 천도를 얘기하는데 대형이정이라는 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의 4단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4단계가 운영되려면 그 원운동이 운동이 되려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심축이 있어야 되고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을 총괄하는 중심 자리가 뭐냐? 그게 뭐냐? 그게 가운데 있는 게 건이에요. 그러니까 건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건이 중심에 있고 원형이정으로 이렇게 단계로 한 사이클을 도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것까지 4단계 하면 다섯 가지 아니. 그 하도에 50은 건군이. 그러니까 하도 원리가 바로 1, 3, 5, 7, 9는 하얀 점으로 돼 있고 그 다음 2, 4, 6, 8, 10은 검정 점으로 돼 있는 거 뭐 주역 처음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양 그 다음에 네 단계와 네 가운데까지 하면은 오행.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역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되어진 짝수 위주로 얘기하면 태극생양의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의 그 태극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고리로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세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 3, 4, 사상, 5, 오행. 그 다음에 그 오행을 채로해서 6으로 5단계를 채로해서 6으로 작용하면 6. 6은 천지도 음양, 사람은 인의, 그 다음에 땅은 강유, 공간은 힘겹이 강유로 되어 있고, 시간은 음양으로 되어 있고,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의 반복. 근데 공간은 뭐예요? 힘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그렇게 양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유라고 해요. 입지지도할 강여유, 입천지도할 음여양,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 시간으로 얘기한 때는 음양이고 사실은 시간으로 얘기하면 음양이고 공간으로 얘기하면 강유예요. 강유. 동물은 강유. 그런데 사람은 동물도 아니야. 뭐 천도와 지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천지의 창조, 위대한 창조물이야. 피조물이지만 천원지방으로 되어 있잖아. 하늘에 머리는 둥글게. 그러니까 지도에 강유가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인의가 지배해야 되니까. 인의 도덕이 질서를 지배해야지 인도지.
만물과 똑같이 지도와 똑같이 흰센 놈이 저거 하면 약육강식으로 되어지고 만 그건 인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는 바로 인여의다. 봄과 가을 인여의다. 그래서 여섯이. 그래서 여섯이다. 용육원리도 되지만 그래서 여섯이. 그러한 논리 체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7일 내복 원리고 6단계가 끝나면 다시 7번째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7일 내복 원리. 8은 8개, 8방. 그 다음에 9는 구작용, 아까 얘기한 구작용. 10은 다 자란 완성, 수. 그래서 1에서 10까지. 식당에서 전화 왔어요. 예, 그런 논리 체계. 그래서 이제 9, 92, 93, 94, 95, 사실은 39까지 설명을 했어요. 연구할 차례인데, 그렇다고 하면 또 뭐, 네, 지금 출발할게요. 다음 시간에 저거 하면, 아니 금방. 복습을 가요. 세게 하고, 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오늘 배운 걸로도 상부효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